그 앞에 계신 저 추기영 선생님은 저희 대학교 이제 석좌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건축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십니다. 단지 이제 제가 선생님 대신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선생님을 석좌 교수로 모시면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대학원에 한국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때문에 이제 다른 데도 몇 군데가 생기게 됐는데 그 한국학과에서 학생 한 분이 추기영 선생님의 그 작품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그 논문을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추기영 선생님이 계신 겁니다. 그런데 추기영 선생님에 관해서는 사실은 전주에서는 그렇게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한데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 대학원생 한 분이 따로 추기영 선생님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오늘 발표 자료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공부를 더 많이 한 다음에 완성된 거를 가지고 또 한 번 더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추기영 선생님에 관한 그 논문도 처음인 것 같지만 추기영 선생님 논문도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적인 측면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발표도 제가 알기로는 본격적으로 발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추기영 선생님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전주 부성하고 풍남문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숭례문 냈는데 숭례문은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서 추기영 선생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풍남문하고 관련돼 가지고 추기영 선생님 말씀하신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선시대 건축의 기본을 만들었던 부분은 풍남문이고요. 풍남문을 맨 첫번에 했던 분은 추기영 선생님인데 그분의 건축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대접을 받았던 분이 그래도 비교적 많이 받았던 분이 계신데 한 분이 이제 화성 행궁을 만드시는 루이주 선생님이십니다. 두 분은 기술자이면서도 비교적 대접을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전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기영 선생님은 다른 데서는 이제 대접을 많이 받으셨는데 전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특히 풍남문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남문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추기영 선생님은 1388년에 이제 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찰사 조현명이 수축하고 그다음에 화재로 소식이고 풍락인 중건인데 이가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조현명과 풍락인 중건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추기영 선생님이 성했다는 것은 전에 풍남문 안내판에 실려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기영 선생님의 숙성을 한 다음에 조현명 사이에 한번 화재가 더 났던 것 같습니다. 났던 것 같은데 그분은 정확한 기억이 없어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라감사 서울수 때 공문과 공문이 중간이 됐고 그때 공문 완성을 있고 그 다음에 1511년에 일제에 의해서 300원하고 승분이 개설됐는데 풍남은 이때 남았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자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을 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적인 측면에서는 풍남문 영향을 해가지고 이제 숭례문이 추천되는데 숭례문 자체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고려 양식이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풍남문이 건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추기영 선생님의 건축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지포 양식으로 되는데 나중에 이제 숭례문에서는 이제 다포 양식으로 됩니다. 이것은 추기영 선생님이 훨씬 더 잘 아시는데요. 조선시대 때 중반기 이후에 다포식 양식이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전부 다 이제 주지포 양식인데 조선시대 초반에 처음으로 이제 숭례문을 하면서 추기영 선생님이 다포 양식을 갖다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게 고려시대 때 건축 양식을 가지고 하는데 숭례문에 보면은 뒤에 다시 이제 추기영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고려시대 거 양식 그대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 양식으로 해서 결국은 추기영 선생님이 풍남문 하면서 고려시대 때 건축과 더불어서 조선시대 건축을 대표작을 이끌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주보성은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라감에 있었던 곳인데 삼남지구에서 가장 큰 승이었고요. 그때 전라도, 제주도 총괄했는데 행정군사적 중심지였습니다. 아마 전라북도가 가장 번성을 누렸을 때가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에서 이제 나종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남쪽에서 이제 왜구가 출몰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성에 관한 군사적 행정적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전주 부성을 쌓게 되는데요. 동학 때는 이제 동학 동민구로 북한이 이제 지방소를 운영을 하면서
관민 협치를 하도록 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현종 때 전주구성 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488년에 추유경 선생이 축성을 했고, 그리고 1733년에 조영근 선생이 하는데, 이 당시 우리나라의 고지도가 전해진 것은 이 이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추유경 선생님 그 논문을 작성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아니라 기록이 없다라는 것 때 이제 그 건축적인 그런 흔적도 없고요. 문헌도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애를 먹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지도에 보면 대부분 이 뒷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추유경 선생님이 이렇게 축성했다고 판단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쌓게되면 앞에 있는 성을 대부분 붙어서 하기 때문에 그 흔적은 그대로 정신을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해대화제로 67년에 화재가 났었고, 그 다음에 전라감사 홍락인이 남문 소문 거치고, 그 다음에 명견류가 충남문에서 남문, 그 다음에 폐서문 했고요. 그리고 영조 51년에 동문, 북문 출범했고요. 이렇게 해서 좀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글에는 이 부분이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라감형하고 풍남문에 관한 그 부문은 전부 다 저 찾았습니다. 덕분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 이제 요 그 전라감형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던 건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조선왕조실록에 또 나오는 얘기는 전주구성은 외적의 부리가 다 헐어버려 뜸만 남아있다라는 것이 고려 때 했으니까요. 그리고 전라감사 조영명에 권유를 해서 전주성의 추성을 계속할 것을 권유했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이제 추유경 선생님이 축성했다는 것은 이제 좀 빠져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귀록집에 이제 태조촌에 전주구성을 축성했다는 내용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중삼록 3권에 역시 같이 마찬가지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각잡기에 전주구성에 관한 내용인데 진을 쪽에 외적으로부터 전주를 지켰다 있고요. 그 다음에 홍제전서의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이제 조현명의 추성계초입니다. 1734년경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남문에 관한 것, 동문에 관한 것, 서북에 관한 것, 북문에 관한 것이 이제 건축적인 내용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이 이제 그 전주 구성에 관한 것은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개축에 쭉 나와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전주 구성을 쌓는데 죄인들한테 성불 한 교씩을 만든 지은 죄를 사했다 해서 그 죄 지은 사람들 갖다 이 성을 공사를 하면서 동원했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면죄부를 줬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루 절차에 보면은 문루공사는 5월 17일 남문공사를 시작해서 서문, 동문, 북문에서 순서로 9월 10일까지 완공을 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갔던 돈과 문자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남읍지 완산편을 1793년에 쓴 거에는요, 남문은 명견루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문은 상서문, 동문은 판동문, 북문은 줄거문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명칭을 명견루는 풍남문으로 바꿨고, 상서문은 폐서문으로 지칭했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라도 관찰사 영지에 또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06년에 경기전에 보면은 1760년 정해연에 전주고 소문밖 일가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게 풍나무에 탁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산지에 성에 관한 규모에 관해서 써놨고요. 그 다음에 전주 구읍지도 마찬가지로 성의 규모에 관해서 써놨고, 호남읍지에도 똑같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완산지에 이제 읍성에 관한 내용들이 있으면서 문에 관한 부분들, 큰 부분들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조영명의 풍남문루기에 이제 이 공사 일정이라든가 성을 철거한 거라든가 자재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명견루기가 저기 저 선생님들 그 자료에 하나 이렇게 첨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역 전주구사에 전주성에 관해서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창건연대는 불명확한데 관찰사 추유경 선생이 초창을 했다. 그리고 영조 10년에 조현명이 개시했고 관찰사 홍락인이 중건했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책들에 똑같이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구성하고 그 다음에 풍남문에 관한 역사적 기록들을 전부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요약을 해놨습니다. 결국 종합을 해보면은 호남읍지에서 남문 서문에 관한 화재에 관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찰사 홍락인이 중건했고, 그 다음에 풍남문 폐서 명칭을 붙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관찰사 영지에 풍남내에 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책들에서 이제 그 전주 구성에 관한
그런 규모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물은 제가 인쇄본에 넣었는데 그 앞에 과정분은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종합을 해보면 성은 성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옹성과 치성이 있었고 여장이 있었고 토르, 충안, 타국, 유정까지는 이제 어머니입니다. 유정까지는 같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도를 보면은요, 전주지도인데 이제 1700년에 제작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풍남문이 그대로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라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문과 서문이 있고, 그리고 여기 북문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옹성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추경 선생이 처음에 초창했을 당시에는 옹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표현은 안 되어 있고, 이 북문에는 옹성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휘어진 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문과 서문에도 옹성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동지도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그 풍남문이 여기고, 그 다음에 북문이고, 동문, 서문인데, 여기는 전부 다 4개 문이 다 옹성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꼬부라지 속으로 해서 문의 형태는 지금 이 지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객사가 있고, 전라가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성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변사인 방한지도인데, 이게 이제 그 군사지도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지도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는데 남문, 동문, 동문, 서문인데 옹성이 그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 충남문이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전라 가명이 되겠고 여기가 지금 객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지도인데 여기는 이제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남문의 형상과 북문과 동서문은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두견지도인데 김정우 선생님이 저기 그 전주는 너무 소리 취급을 하셨는데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산 십곡정 동도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풍남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문과 서문이 있는데 여기 옹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1870년대가 되는데 가장 전주부석을 묘사를 잘했다고 하는 지도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가로망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여기 두 있고 격자형으로 그려 있는데 그 정전법 따라서 이렇게 이제 형성을 하는 것 같은데 자연 지형에 따라서는 완전한 정전법이 아니고 약간의 변형은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옹성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872년에 제작된 전주 지도입니다. 전주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남문이 여기고 북문이 있는 형태는 보이지 않고 가로 형태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광야도가 되겠습니다. 성문이 있는데 풍남문이 있고 이제 북문이 있고 동문 서문이 있는데 여기 이제 옹성 형태가 이제 과장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객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라가면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지도를 분석을 해보면은 그 해동지도에는 1750년에 그 제작이 됐는데 내부 가망에 관한 부분이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산 10곡정 정도와 전주지도도 똑같이 내부 가망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문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동문은 전부 다 이 지도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있는데 옹성에 관한 것은 해동지도하고 그 다음에 여지도하고 광여도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750년대고 89년대고 한데 요 1700년대고 옹성이 묘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지도상의 문제이지 아니면 실제로 없었는지 그것은 아직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적을 해보면은 성의 둘레는 5,356척인데 아마 지금으로 보면 3.2km 정도 되고요. 성의 높이는 8척인데 이제 4m 정도 되고 여장이 1,307개 있고 치성이 11개가 있고 옹성은 1개 있었던 걸로 이렇게 조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형태를 보시면은 풍남문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문이 지금 이 자리 정도 되는데요. 동문 사거리라고 하는데 여기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영화이원 쪽에 있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차이나타운에 있는 거리가 되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전체가 한 3.2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벽은 높이가 이제 전체 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일부는 완전히 밋밋한 해서 그 적군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내부는 이제 그 구조적 안정성 때문에 경사지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높이 4m 정도 되는데 여기 이 부분까지가 이제 3m고 여장이 한 1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순찰을 해서 돌아가는 폭 한 2m 정도의 위에 통로가 되겠습니다.
내부 가로방 보시면 여기 이제 풍랑문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공복문이고 이제 완동문이 해서문인데 이 가로방이 완전히 그 격자형으로 가지 않고 자연지형을 따라서 약간의 변화를 줬습니다. 우리나라 한성처럼 정적법을 원칙으로 가기 반드시 그러지 않고 자연지형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문 있고 남문 있고 서문 있고 북문 있고 이쪽도 이 도로가 있으면서 이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도가 이제 옛날에 이쪽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풍남문인데 남아있는 유적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옹성 부분은 그 1970년대 때 복원을 한 부분이고 여기 이제 이 부분까지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나 지금처럼 2층 문도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 이제 저희 축구가 이렇게 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사가 남아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정당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동익이고 서익인데 원래 이 동익은 없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서익하고 맞춰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진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감염지인데요. 1951년에 이제 그 무기고가 폭발해가지고 선화당이 그때 남아있었는데 전부 다 날아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고 현재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전부 다 날아가버리고 흔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가명은요, 이제 그 도정의 감사가 정문을 보던 곳인데 이제 거기에는 선화당이 있고 연산당이 있고 이렇게 쭉 해서 이런 건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명들을 보시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선화당을 중심으로 했고 내야가 있고 나머지 부수 건물들이 전부 다 그려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화당 건물인데 이제 초창기에 이제 그 관악 건물을 쓰였다가 나중에 이제 완주군청 건물도 쓰였고요. 지금 남아있는 그 두 장 사진 중에 한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라감염 복원하면서 1차적으로 복원을 한다고 한다는 그 선화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 감흥에 가면은 그 여기 선화당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강원 감흥 같은 거는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풍락거는 이곳에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전주시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전주 도성 이제 오른쪽 뒤편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풍락건이 있었는데 이곳을 그 일제 때 그 전주 구성을 일본 사람들이 회차를 하면서 이곳을 인간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 유씨들이 이제 이 건물을 사가지고 그 구에다가 제실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한 10년 전에 전주시에서 그 기증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향교 앞에 이렇게 그 복원을 해놨습니다. 복원해놨는데 지금 이 건물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인데요. 그 본래 7칸의 측면 하나, 둘, 셋, 네 칸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위로 가면서 한 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데 본래 원형대로 이렇게 회복을 하자 해가지고 지금 이 기둥 하나가 새로 이렇게 추가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교 옆에 이 건물인데 전주에 계신 분들도 이 건물 사실 잘 알지 못하는데요. 처음에 구에 있는 것을 받아가고 한번 갔더니 정말 황홀할 정도로 좋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이곳을 한번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명에 죽어버렸던 선화당이 지금 현재 아무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기전 건물을 쓰겠는데요. 요 형태가 이제 그 정각이 있고 이제 그 앞에 대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돼서 경기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 경기전이 이제 그 태조 어진을 보시던 그런 그 어지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선생님들 전문가시니까 그 여기서 얼마 되지 않은 그곳에 가면 유봉에 가면 유봉산성이라고 있습니다. 순광사 위에 그 유봉산성이 본래 이제 숙종 때 대대적으로 축성을 한 성인데 그 성은 전쟁이라는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여기 그 경기전에 있는 태조 어진하고 그 다음에 조경단에 있는 전주시 시조위원 이한공 유패를 모시는 곳인데 그 어진하고 유패가 위험에 닥쳤을 때는 그 어진과 유패를 피난시키기 위해서 그 유봉산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유봉산성 안에는 우리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행궁이 있습니다. 행궁이 있는데 지금 초석이 현재 5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계단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역사 기록 중에서 동학난이 났을 때 그때 이제 이 어진하고 유패가 하루 피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갔는데 행국이 너무 더럽다고 해가지고 그 유봉사에서 하루 주무시고 그 다음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대로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규모만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풍나무는 이제 전주부성은 여기까지고요. 전주부성의 남문인 풍나무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1988년에 초창합니다. 그리고 정유재로 때 소실이 됐었다가 이제 1734년에 관찰사 조현명이 개축을 해서 호남체 일회성에 간판을 달았고요. 그 다음에 3층에 본유건축을 해서 홍해문 지금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은 명견루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1767년에 화재로 수출됐던 것을 관찰사 홍남현이 2층으로 중고를 해서 현재 풍남으로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2년에 동문성 중문이 회전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쭉 가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865년에 고종 2년에 관찰사 정거조가 석가래하고 기둥을 보수가 됩니다. 그리고 1907년에 이제 종합 포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위에 종합 포로가 이제 훼손이 되는데 위에 부분에는 기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1929년도 사진인데 여기 이제 풍랑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성벽이었습니다. 전주부성의 성벽인데 원래 이게 1910년에 일본 사람들이 회차할 때까지 그대로 남아있다가 내륙 지방에 있는 그 쌀을 군사로 가져가기 위해서 팔달로 갔다가 전주부성 가운데 이렇게 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성이 없어지는데 한옥마을에 가서 보시면은 그 집들의 대부분 기단들이라든가 이런 돌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전주부성들 구성 쌓았던 돌들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전동성당 지하에 지금 구경하시기가 힘들겠지만 전동성당 지하에 가면 거기에 있는 돌들도 전부 다 전주부성 쌓았던 그 돌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집들 이렇게 많이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초가집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옥마을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생긴 그 이전에 한옥마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한옥마을의 명칭은 없습니다. 기와집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포점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풍랑문이 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쌓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풍랑문 모습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성곽 있고 1층, 2층짜리 돼서 여기 이제 호남제일성이라는 간판 편액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축적인 내용을 보면은 아래 육축과하고 문루하고 그 다음에 위에 포로하고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이제 정면 3칸, 측면 3칸이고요. 그 다음에 홍해문 아주문입니다. 아주문 위에 이제 여장을 축소하고 1층에는 12개의 평주는 이제 가운데 있는 기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8개 고주는 이제 그 높은 거, 기둥, 높은 걸 얘기하는데요. 요게 이제 내진 고주라고 해서 2층에서 8개가 2층까지 같이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층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 4개는 변주를 해서 변해 있는 기둥 역할을 해줬고요. 그리고 마루는 1층에 이제 오르마를 또 2층에 장마를 했고, 그 다음에 기둥 상부는 창방으로 이어보면서 주시부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려시대 때 당시에 이제 주시부 양식을 주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조선시대 때 중개업에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양식의 다포가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칸에는 화반이 있는데, 요거 이제 그 귀신 모양, 뭐 화병 모양, 수상, 짐승 모양 이런 장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둥상부에 용머리 초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프 위에 이제 동자주, 종양, 종도 이렇게 설치했는데 이곳은 일반적으로 한옥에서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이제 반자를 설치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옹석으로 이렇게 해서 곁에 일부를 박았고, 그 다음에 축구를 이렇게 돌로 쌓아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2층 문으로 관문을 갖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장이 이렇게 쭉 있는 가운데 이 가운데 파져 있는 타구가 있고 여기 이제 총알이 있는데 자세히 가서 보시면 이게 이제 지각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총알이 있고 아랫부분은 경사져 있는 총알이 있습니다. 지각 방향은 원리는 저걸 향하는 원총알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총알이 있어 같이 이렇게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는 모습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에서 보시는 모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문이 되겠습니다. 이 홍해문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이제 그 설명할 텐데 이곳은 후대 비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저기 두각의 종류가 나중에 설치한 것이 있고요. 이 휴경서인 같은 건 그렇게 안 했을 텐데요. 요새 사람들이 기술 없는 사람이 해가지고 이 기둥이 지금 이 종의 무게를 못 이겨서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층 마루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반자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 중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이 기둥이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용머리로 이렇게 초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이지 않는데 공포가 지금 여기 이렇게 기둥 위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려운 얘기 아니고 쉬운 얘기를 해서 기둥 위에 포가 있으면 이제 주심포라고 하고, 사이에 이제 포가 더 들어가 있으면 이제 다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심포 장식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용머리로 기둥 상부로 이렇게 추가가 되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관이라고 해서요. 이 아랫부분 기둥 위에 부분 이제 창방이라고 하는데, 여기하고 이제 윗부분 사이에 다 끼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귀신 모양 갖다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짐승 모양 갖다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짐승 모양 집어넣기도 하면서 장식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반자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2층 문 두각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알인데, 요건 이제 그 총알이고, 이게 원총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타구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풍랑하고 주유경 선생에 관한 부분이 이제 앞에 부분에서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조현웅의 명륜둥기에 보면은 건축적인 내용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주유경 선생님의 충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지도서 전주편에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말 주선제 활약을 하셨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도 휴거를 갖다가 우왕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성계가 개고공식을 이렇게 인용한다. 그만큼 충절을 인정을 했다는 거고, 성격이 또 고두신 분이고, 그런데 후손이신 주유경 선생님도 제가 옆에서 보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풍남문 승려인데, 이게 건축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그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건축적 양식을 갖다, 특히 성문 양식을 갖다 대표적으로 만들어서 전해주는 근본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시작이 돼서 조선 주요백 건축이라고 하는 숭례문 이제 건축이 되게 됩니다. 특히 주유경 선생님이 이제 개국공실로 발탁이 됐던 이유 중에 기술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호치의 재주가 아주 뛰어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1960년에 숭례문 수리공사인데, 거기 상강문에서 이렇게 이제 그 나와가지고 이 내용을 주유경 선생님한테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주유경 선생님에 관한 기록은 저희가 사적인 문서는 2개밖에 못 봤습니다. 그 숭례문에 관한 기록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풍남은 초창했다는 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숭례문을 공사했던 기술사령관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총감독을 3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에 높으신 분을 주유경 선생님이 그대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숭례문에서 주유경 선생님이 총괄했다는 것을 여기서 처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풍남문에 관한 건축적인 가치가 높아지면서 주유경 선생님과 풍남문은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라는 것에 관해서 다시 이제 재조명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숭례문을 1395에서 1398년에 초창을 했는데, 그때 이제 주유경 선생님이 초창을 합니다. 조선 초기에 남부지방에서는 유일하게 다부시고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개성 남대문하고 암전 강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년 수리공사에서 중돌밭집창에서 국서가 발견이 되는데, 여기서 주유경 선생님이 공사를 총괄했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숭례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앞에서 쌓던 그런 축성 기법하고 비슷합니다. 단지 이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여기 기둥 이렇게 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이에 포가 있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포가 들어가서 기둥주자 사이가 앉아서 주간 포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다부시 건물일 때, 조선 초기에 다부시 건물은 남쪽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성의 남대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주간 포작이 요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2개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그 옛날에 찍었던 그 칼라 사진 초창기인데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다부시 건물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릉인데, 여기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포가 주간 포작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있는데, 북쪽에는 이게 이제 그 조선 쪽에 다부시 건물이 2개가 있는데, 남쪽에서는 숭례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주구성이 이제 그 남부지방에서 행정적 군사적 요충지인데, 그 요충지에 전락하는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적으로 이제 주유경 선생님에 대한 그런 부분은 고려시대 때 건축에서 조선시대 또 넘어가는 그 건축 전환기에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건축물을 하나 중심으로 해서 조선시대 때 건축을 들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이 공포 부분에서 이제 뒤에 추경섭이 다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런 전환기적 양식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기술자 중에서 제대로 그래도 대접받으신 분은 추경섭하고 그 다음에 유희주 선생이라고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런 기술자적인 측면, 건축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단지 본래 이제 전주와 서울서 이렇게 부각이 돼야 되는데 서울 쪽은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는데 전주 쪽에는 아직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연구가 이제 계속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추경 선생님하고 추경 선생님 논문을 준비하면서 문주 어른들한테 자료를 많이 부탁을 드리거든요. 근데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